EJ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정치 신세계 비판을 강하게 했죠. 많은 문제 제기 중에는 사실도 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성의를 다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권순욱 대표의 개인 방송에서 간략한 소회와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답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부족했다고 생각되어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해 볼 텐데요. 1부, EJ에서 다룬 이야기 이렇게 정리 좀 해봤습니다. 네, 진행자들이 입으로 한 이야기들이죠. 네. 자, 이 작가 공격은 참아도 EJ 공격 못 참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EJ를 언급한 적은 없고 다만 저 같은 경우 이제 SNS를 통해서 우리 이동영 작가를 비판한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이동영 작가 개인을 인신을 공격한 적은 없고 이동영 작가가 시사평론을 하는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평론 내용에 대한 비평 같은 걸 좀 했죠. 그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당시에 그 홀대론에 대해서 그게 홀대론이 맞다. 그리고 그 홀대론을 비판하는 우리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딸딸이 뭐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약간 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비판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성남 아트센터 대관 문제, 이게 제가 트위터에서 이게 권언유착, 이것도 권언유착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트센터 대관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기저기서 다 대관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이제 뭐 부탁을 하고 했던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분히 그런 맥락을 생략한 채로 평가를 한 부분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EJ 측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그 왜 화가 났는지 이 부분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릴게요. 사과를 드리고, 다만 이제 홀대론에 대한 이동영 작가의 그 평가, 나름 평론은 여전히 문제 있다는 저의 인식은 바뀌지 않고, 다만 그걸 비평하는 데 있어서 이동영 작가를 인신을 공격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제가 이제 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사과를 할게요. 그 극렬 문바라는 그런 표현은 뭐 이동영 작가도 그 이후에 바로 잡았다고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런가요? 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반 시민들을 우리가 약간은 그래도 스피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자이든 타이든 들어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저는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청취자, 시청자들을 욕을 하는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같이 이런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희들도 정치 신세계에서 내내 야당 정치인들 비난, 희화하긴 하지만 야당 정치인의 지지자들을 비판하거나 희화하진 않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라도 좀 약간의 그 컨센서스 합의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뭐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유명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정치인들이 주권자들, 국민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실 비웃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피커를 준 사람들이고, 이 스피커를 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저런 비판을 받게 마련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비판을 하는 뭐 청취자분들 갖다가 또 스피커 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와중에서 허위 사실이 있다라든가 이런 점들은 사실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점은 좀 분명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이동현 작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정치 팟캐스트를 하고 정치 시사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비판이 오고 가고 하죠. 근데 뭐 다른 방송들, 저희가 아닌 다른 방송들 이동영 작가를 비난을 하고 또 SNS상에서 또 많은 문파들이 이동영 작가를 비판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걸 권순욱 개인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그 비난의 책임을 다 미루는 것은
그건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뭐 제가 그 분들을 선동할 힘도 없고 선동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책임을 이번에 이렇게 보면 그 쌓여진 이동영 작가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작가에 대한 비판이 정말 많거든요. 그 개인이 사실 뭐 사람이 아닌 척해도 그걸 감당해내는 것이 보통 스트레스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게 벼랑간 그 화풀이 대상이 권순욱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모아진 거 아니냐. 이거는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황당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하지도 않은 어떤 그 이 작가에 대한 비판, 비난, 책임을 제가 몽땅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뭐 다른 그 이름을 거명해서 좀 죄송하지만 닥표관장, 김반장의 극딜 스테이션 저희하고 관계 없습니다. 네, 관계 없고 그리고 뭐 SNS에 특히 이제 문파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거 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네, 심지어는 사실 그것도 저기 권순욱 기자가 한 박자 느려요. 어제 했던 비판들을 가지고선 그걸 보고선 한 박자 좀 느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이라는 건 정말 가당치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뒤따라 다니죠. 항상 이야기한 게 스피커이자 앰프고 컨트롤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을 선동하고 정치인세계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오피니언 팔로워라고 하더라고요. 네. 팔로워니까 그나마 이제 그 여론을 잘 살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 박자 늦습니다. 그렇죠. 선동할 우리는 입장이 못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선도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살펴가면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가면서 그걸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팔로워죠, 팔로워. 그러니까 여론에 영합한다는 비판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거는 선동한다는 뭐 거는 너무 예. 사실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영합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비판이죠. 있는 비판이죠. 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요. 정치 신세계는 8월 14일부터 독립운동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명박근혜 시절에 독립운동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리스펙트를 표한다. 근데 그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팟캐스터라고 국한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희는 선배 팟캐스터 낙곰수 외에는 비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청취자들도 이재희를 비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스스로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러면 서로 공적으로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 이게 그 팟캐스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럼 독립운동을 안 한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름 각자가 또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서 사실 이명박근혜를 몰아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팟캐스트가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팟캐스트 이외의 영역에서 나름 노력을 했던 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팟캐스트가 모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온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이야기하자면 사실 저는 87학번이고 87년도에서부터 진짜 군부 독재 맞서 싸운 거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얘기하면 좀 구차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범위를 좁혀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정말 독립운동 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1910년 한일 합병 이후에 초창기 독립운동가라고 제가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부터 누가 독립운동의 원조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니들은 해방 직전에 독립운동 뛰어들었으니까 독립운동 숟가락 얹었다. 이런 비판은 좀 그래요. 네, 다음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뉴비시에는 대표가 두 사람이에요. 보도부문 대표가 있고 경영부문 대표가 있습니다. 보도부문 대표는 권순욱 기자님이고 경영부문 대표는 이제 김영석 대표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도부문 대표지만 아무리 보도부문 대표지만 뉴비시 살림을 저보다 모르는 사람이 권순욱 기자입니다. 정말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경영을 진짜 안 해봐서 그런지 뭐 최저임금, 뭐 4대 보험 이런 것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또 뭐 꼭 김영석 대표가 다 100% 있다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대표로서의 도의적 책임이 있긴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굳이 비판을 받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위반하게 되면은 4대 보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엄연히 뉴비씨는 4대 보험이 되는 회사고 실업급여원 문제는 그 김영석 대표와 그 직원 간에 두 분의 뭐 오해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됐고 그 감사하다는 글을 엠팍에 올렸으니까 이 얘기 더 하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4대 보험을 하게 되면 회사 비용 구조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4대 보험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비용이라도 아껴보려고 실제로 제가 여기 뭐 보도부문 대표라고는 하지만 저는 일종의 프리랜서 작가처럼 출연료를 받고 있어요. 예. 출연료로 제 이제 일종의 월급을 받고 있고 보험료는 제가 따로 제가 알아서 납부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국세청에서 들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아, 문제 있는 건가? 예. 나 문제 진짜 완전히 저 사람이 무슨 저기 4대 보험 저기 책임을 집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무튼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돼 있다 이런 예. 거죠. 나 지역 가입자야. 자, 넘어갈게요. 대표님 그러면 돈 얘기 나온 김에 3천만 원 수익. 예, 이 숫자를 굉장히 흥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UBC하고 정치 신세계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UBC는 법인을 설립해서 만든 언론사이고요. 정치 신세계는 사실 실체가 없는 그냥 아직도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취미 방송입니다. 예, 취미 방송하는 그거예요. 예, 그거고 그냥 UBC 컨텐츠를 정치 신세계가 팟캐스트 순위가 좋으니까 UBC 컨텐츠를 정치 신세계 팟캐스트에 그냥 얹어 놓는 거죠. 네, 그런 형태고 3천만 원 수익 저희는 지금 광고를 수주할 만큼 그런 큰 회사도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작년 여름에 처음 만들어 가지고 만든 이후에 자본금은 뭐 10만 원인가? 자본금 법인 만드는 거는 자본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계속 자본금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에 드는 비용. 이게 저희 어용 방송을 표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라든지 정부라든지 민주당 이 정당이라든지 이쪽하고는 정말 10원짜리 하나라도 거래 전혀 그런 관계를 안 만들 생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은. 왜? 우리가 어떠한 거래를 하더라도 무조건 유착 관계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설수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아예 상업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쉽게 해서 정부 광고 뭐 이런 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공공기관의 각종 뭐 창업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라도 신청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걸 받아도 분명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그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 그런 방법이 뭐냐? 자, 독자적으로 살아보려고 김영석 대표가 작년에 이것저것 뭘 해봤는데 사실 돈만 다 날려버리고 그 김영석 대표 돈 날린 거예요. 다 날리고 다 접어버리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독자님들,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저희한테 후원금 주시는 돈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사무실 이제 뭐 여기 우리 녹음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있잖아요. 스튜디오하고 다른 일반 사무실하고 같이 하면 방송할 때 막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분리해놨다가 이거를 통합을 해버렸어요. 비용 절감하려고. 그래서 뉴비씨 방송, 정치신세 방송을 듣다 보면 초인종 누르는 소리, 택배 받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그리고 저기 주방에서 혹이라도 누가 컵 떨어뜨리면 그런 소리도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직원이 몇 명 있지도 않지만 그 인력을 최소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작 인력이 기존에 3명이었다가 지금 2명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자 4명. 그리고 뭐 하여튼 인력을 최소화해서 후원금 범위 내에서 이제 어떻게든 꾸려 나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후원금 가지고 사실 저희가 좀 매달 좀 적자예요. 완전히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적자란 것이 그래도 우리가 한번 견뎌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겠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처음에는 광고 영업 직원도 뽑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다 접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열심히 기사 쓰고 방송 열심히 만들고 그냥 현재의 인력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좋은 컨텐츠 만드는 거 열심히 연구해보자. 뭐 이런 상태로 지금 근데 여기서 굴러가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3천만 원 수익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매출이라고만 말이 되는데 수익이 뭐 적자라는데 어떻게 이게 수익이 됩니까? 이거는 완벽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 정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3천만 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권순욱 대표님께서 뉴비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네. 자 그럼 정치 신세계 이야기를 해주시죠. 정치 신세계에 그 3천만 원 중 일부가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치 신세계는 완전히 그 계좌가 완전히 따로 있죠. 정치 네. 신세계 뭐 수익은 광고도 있고 쇼핑몰 수익금도 있는데요. 뭐 유료 수익, 낙전 수익 같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대로 낙전 수익이지. 근데 이 얘기하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정치 신세계는 사무실조차 없는 데입니다. 없죠. 공간이 없는 팟캐스트가 탑10 안에 있을까? 물론 작가도 없습니다. 편집도 저희가 다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뉴비씨 후원급으로 가더라도 정치 신세계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UBC와 정치신세계는 별개예요. 네, 저희 사무실은 경희관 아침 맞은편에는 파스쿠치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녹음할 때마다 뉴비씨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오디오 스튜디오냐? 여기 비디오 스튜디오죠. 그러니까 녹음 품질이 사실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정치 신세계는 후원 기자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물론 뭐 출연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후원 계좌 자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만으로는 사실 운영 불가한 것이고요. 후원 계좌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좀 더 보충하자면요. 제가 작년에 멤버로 들어왔을 때 후원 계좌 오픈을 하자, 그리고 CMS 계좌 트자, 그래서 이런 걸 다 설비를 맞춰놨어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권순욱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진행자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어쨌든 간에 핸들링 받게 되면 우리 청취자들로부터 우리가 떳떳하지 못해질 수도 있다. 우리 이야기를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취자들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관계는 맺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계좌를 내렸죠. 내리고 물론 팟빵 후원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같은 팟캐스트에서는 그 후원 금액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후원하시라고 해놓은 거지. 그 어떤 직접적인 경제적 이유와는 직결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뭐 서로 팟캐스트끼리 뭐 청빈 경쟁, 분산 경쟁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꼭 좋다는 게 아닙니다. 네, 다른 분들은 아니에요. 또 더 즐거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 네, 수익 모델 찾아서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예, 예, 돈 많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는 게 네네. 아니고 이게 무슨 가난하게 자랑이 예, 아니야. 예. 아닌데 저는 사실 지금 이 바닥 소위 그 이 제야라고 하는 곳에 와 있으면서 그냥 제가 내린 경험적인 결론이에요. 경험적인 결론이 최대한 돈에서 정말 자유로워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있지만 돈 문제로 구설수에 절대 오르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저의 그동안 거의 소위 노빠 생활을 한 지가 벌써 한 17년 된 것 같은데요. 이 17년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저만의 하여튼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네. 예, 깨끗해야 된다. 자, 그럼 또 이 주제 나오는데요. 성남시 무료대관 그리고 조합비 횡령건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대표님이 좀 한번 짚어주시죠. 무료대관 부분을 제가 아까 앞서 예, 했었고요. 권원유착 이런 부분 좀 했는데 이거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건지 제가 잘 모르고 그냥 그 트위터에서 도는 이야기를 갖고 그냥 즉자적으로 판단한 건데 이런 부분은 제가 그래서 요즘 트위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EJ 뭐 조합비 횡령 이건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면 이건 트위터에서도 난 본 적이 없거든. 저도 지금 전 방송 보고 듣고 알았어요. 저도 지금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급할 수가 없죠. 이 문제는. 전 EJ가 조합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여튼 언급한 사실 전혀 없다는 거. SNS든 네. 방송에서든 뭐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번 방송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 극렬 노무현 지지자들을 비판한 글을 썼다. 예.
아 제가 이제 썼다는 거죠. 2004년도 글이에요, 그게. 사람 생각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다 그런 건데 14년 전 글을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때는 우리가 좀 약간 비판적인 지지를 하는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혼재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선 노무현 대통령님이 잃고 나서 우리가 좀 더 전투적인 사고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 글을 갖고 왔다. 제가 그때는 약간 저도 계몽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광문엔 오빠, 뭐 극렬 오빠였어요. 이미 그때. 이거는 우리 하승주 소장이나 윤가피 소장이 증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처럼 또라이 같은 오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쓰는 거는 그 당시에 저에 대한 계속 경계심 플러스 저는 그때 그 소위 좌파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계속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우리 편으로 그래서 우리 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편집을 할 때도요. 그 진보적 스탠스나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글을 우대를 해줬어요. 또 이게 사실은 그 뒤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게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실 때까지 결국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한테 손 좀 잡아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 손을 안 잡아주더라는 거.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진보 좌파 하면은 치를 떨고요. 지금 제가 수구좌파라는 말을 계속 그때부터 썼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지만 저는 그때 노빠 생활 할 때부터 수구좌파라는 표현을 쓰고 그들하고 이제 막판에 결국은 싸우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범진보 스탠스를 가진 분들은 이 얘기가 잘 납득이 안 가고 또 우려가 가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서로 스탠스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 입장을 어느 정도 들어가면 더 이상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기 상위 팟캐스트는 범진보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고 강경하게 지지하려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또 방송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스탠스 갖고 서로 비판할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은 계속 변화한다는 거. 시대 상황이나 각자가 처한 상황 이런 모든 조건들이 바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 생각이 이렇게 변화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 트위터 2년 전, 1년 전 트위터 들여다보세요. 스탠스 다 바뀌었을 겁니다. 이거 갖고 서로 비판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는 거죠. 네. 또 사실 이거는 그만큼 뭐 권순욱 대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우리 생각들이 사실 다 그만큼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고 또 돌아보면은 내가 저때 왜 저랬나 이러는 뭐 반성, 비판, 자기 비판 이런 게 다 들게 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늘 이제 스스로를 뭐 나쁘게 말하면 자기 검열이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은 계속 돌아보는 노력들, 자기 반성의 노력들을 해 나가면서 이런저런 스피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예전에 하승조 썼던 거 보니까 뭐 엄청난 거 많던데 이러는데 그냥 좀 봐주세요. 그때 제가 모자라서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모자랍니다. 자, 2012년 대선 때 골프 쳤다. 골프는 제 취미생활입니다. 누가 조기축구 나간다는 거 가지고 욕하지 않잖아요. 수영하러 다닌다고 욕하지 않잖아요. 헬스클럽 다닌다고. 근데 왜 골프는 욕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골프 치러 간 게 대선 당일날 골프 치러 갔다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신데 EJ 방송에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죠? EJ에서는 그냥 대선 이후에 골프 치러 간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대선 당일 골프 치러 갔다고 쓰신 분은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골프 치러 간 날짜는 제가 2012년 그때 그 크리스마스 연휴 끼고 제가 그 이후에도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2016년까지 작년에 못 갔네. 2017년은 2016년까지 매년 크리스마스 연휴 때는 그때 연휴 끼고 골프 치러 태국을 다녔습니다. 뭐 문제 있나요? 예? 왜 절 보면서 그러십니까? 슬픔은 슬픔이고 추모는 추모고 생활은 생활이고 취미는 또 취미입니다. 자, 그럼 대선 때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대선 때. 그때 제가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정치부장으로 정말 자부하건대 2012년 대선 제가 유스토마토 정치부장이었는데 우리만큼 가장 강력하고 빡시게 제도권 언론 안에서 싸웠던 언론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진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보도를 하는 매체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보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는 네이버하고는 그때 계약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이버 메인은 못 갔지만 다음 메인에 가면 진짜 우리가 쓴 정치 기사가 다음 그 미디어 다음 메인 화면 정치 카테고리 주요 기사 막 쭉 깔았었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정말 뉴스토마토 전성기를 만들었던 게 접니다. 최전선에서 정말 박 터지게 싸웠어요. 싸웠고 대선 당일 당연하죠. 그날은요 사실 그 정보 보고가 계속 들어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당선 가능성으로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특별 취재팀 기자들한테 그때 특별 취재팀이 기자가 한 8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생각 안 나는데 기자들한테 기사 분담을 쫙 시켰습니다. 해가지고 거의 기사를 한 15, 16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 기사가 어떤 기사? 문재인 대통령 시대 기사. 그리고 저는 멋진 칼럼을 장문의 칼럼을 하나 썼죠. 굿바이 박정희. 박정희 잘 가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칼럼을 써놨으니까. 써놨는데 오후 3시 반이 지나면서 정보 보고가 이상하게 이상하다. 뭐 김무성이 사람들을 버스로 실어 나른다 어쩐다 하면서 그러더니 진짜 우리가 지는 걸로 출구조사 나오고 개표를 딱 하면서 계속 뒤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기사 안 썼어요. 그냥 형식적인 기사 있잖아요. 완전히 안 쓸 수는 없잖아. 언론사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기자당 한 꼭지씩 형식적으로 하나 쓰고 그냥 민주당 그때 영등포 당사에 있었거든요. 야 민주당 당사 앞으로 다 모여라. 기사 다 노트북 다 접어 해가지고 일찌감치 거의 뭐 남들은 열심히 기사 쓰는 시간에 당사 앞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통음을 했죠. 그야말로 진짜 눈물 흘리면서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뭐 청취자분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때 썼던 컬럼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면서 권수를 읽어봐라 이런 박쥐 같은 사람이다 작자다라고 했는데 끝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캡처되어 있는 부분. 역사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은 갈등마저도 슬기롭게 잘 해결하셔서 부디 대한민국이 서로 다른 생에 공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당선자님께서 품넓은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라봐라 권수를 이거 바라봐라 이러면서 막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박쥐다. 네. 근데 그 앞에 장문의 글은 싹 다 빼놨죠. 제가 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앞에는 어떤 부분이 생각되어 있냐면 당선자님 앞에는 수많은 난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계부채, 이명박 정부가 쌓아올린 국가부채, 4대강 사업이 가져올지 모르는 환경위기 실업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명박 정권 디스가 좀 들어가고요. 사실 저는 당선자님께 거는 기대가 따로 있습니다. 1차 토론에서 닭깎기 마사오라는 이름을 통해 알려졌듯이 당선자님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5.16 쿠데타, 유신 독재와 인권 탄압이라는 그림자를 안고 있습니다. 이거 방금 진짜 당선돼서 진짜 권력이 시퍼런게 살아있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권력에게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장이라는 점. 또한 당선자님의 아버지가 유신 독재 시절 만들어놓은 지역 감정은 이번 대선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수준의 망국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앞에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연달아서 설명드리면요. 저 역시 경북 안동 출신으로 TK 출신입니다만 제 고향이 무서워서 그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안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 TK 몰표는 다수자의 소수자를 위한 폭력 행위입니다. 당선자의 아버지 박 전 대통령께서 한국 현대에서 등장한 이후 TK 지역은 늘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자, 쭉 내려가면 또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선대의 선친이 갖고 있는 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TK의 몰표는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은 힘이자 있는 폭력이다. 이게 방금 대통령이 된 당선자가 된 사람에게 쓴 글인데 이 정도 기백이 있는 칼럼은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네. 또 중간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당선자님을 반대했던 낙곰수가 모두 구속될 것이라는 걱정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날 낙곰수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는 말을 기득권, 제도권 언론의 정치부장이 기명 칼럼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의 맥락을 같이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부분은 그 EJ 방송에서 이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조중동처럼 맥락을 거세하고 자기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공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들은 청취자분들께서 앞에 문장도 다 보셨을 텐데 이 부분만 캡처해서 돌리는 것은 정말 그 본인이 좋아하는 팟캐스터와 한 말과도 대치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바랍니다. 저도 저기 2012년 대선 때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경험인데요. 저는 저기 모 방송국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 TV 토론에 나갔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문재인 후보 즉 이쪽 패널로 나갔는데 그 대선 당일까지도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어떻게 놀려먹을까 이 생각하고 갔다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이제 거기 거의 끌려가게 됐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말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멘트를 맺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 이미 선거로서 집권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당연한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 표현 제가 이 글에서 정말 사실 이 글은 정말 적나라하게 썼어요. 제가 진짜 마지막에 딱 2줄 덕담 하나 딱 얹어놓고 그 앞 나머지는 정말 적나라한 게 사실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호남 몰표 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호남의 몰표는 역사적으로 소외받고 5.18 광주 민중항쟁과 같은 탄압과 불행을 겪었던 아픔, 그리고 그 이후로도 3당 합당에 의해 한국 정치에서 고립되고 쉬운 말로 왕따를 당했던 소수자들의 저항입니다. 저항할 수단이 투표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 고향 TK의 몰표는 다수자의 소수자를 향한 폭행입니다. 폭력행위입니다. 예, 정말 사실 저 이거 쓸 때 엄청난 분노의 마음을 안고 썼던 글이 지금 박근혜 찬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참 슬픕니다. 또 하나는 당선자님을 지지하지 않은 1470만의 유권자 마음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당선자님의 당선을 역사의 후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외신들이 표현하듯이 독재자의 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당선자님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에 나갈 경우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무시할까봐 걱정하는 유권자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글은 제도권 언론에서는 제 칼럼이 거의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네. 자, 이 부분 뭐 정보가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어목한 시절에 증권 기사만 쓰고 다녔다.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완전히 비탄에 잠겨서 저 광탈됐어요. 정치부장 역할을 못할 상황이야. 그래서 위에서 야, 너 다른 부서 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정치부장에서 바로 제가 이 박근혜 칼럼 쓴 다음 날인가 저를 증권부장으로 인사조치를 해줬어요. 인사조치를 해줘가지고 제 후임은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 행정관 했던 후배가 있어요. 걔가 제 뒤를 이어가지고 그 후배는 맨날 투덜투덜거리지. 형 빠져나간 자리를 저도 힘들었어요. 하면서 가끔 술 마실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저 증권부장 가서 증권 기사 열심히 썼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그렇죠. 증권부장이 증권 기사 쓰죠. 당연히. 근데 증권부장이 가끔 정부 조지는 칼럼도 쓰고 그랬어요. 또 이제 꽤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를 갖고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제가 좀 저는 서글픈데요. 저는 이런 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신선한 논조에 멋진 정치 방송을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들을 거예요. 왜 그 사람 성분 분석을 하면서 네가 더 훌륭하니 내가 더 훌륭하니 말을 하냐 이거지. 그래서 사실 제 그 이전에 그런 삶도 그냥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제가 하여튼 제도권 언론에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쉽게 해서 노빠 되고 나서 제도권 언론에서 희망을 딱 버렸어요. 버리고 저를 이 제야로 이끈 거는 사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2003년 5월 18일 광주 항쟁 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문으로 입장을 못했습니다. 그때 이라크 파병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범 소리 들어가면서 한 청년이 시위를 해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한겨레가 5개 면을 털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뒷문으로 들어갔냐. 근데 정문으로 들어가려면 한 총련 그거를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거 진압 안 했다고 또 비판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화가 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그냥 사실 그때 이제 언론사 때려치고 사법시험 공부 다시 하러 신림동 고시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결국 사법시험 그것 때문에 적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겨레 외냐면에도 제가 진출을 했습니다. 홍세화 편집위원이 그때 한겨레 외냐면 맡고 있었잖아요. 네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한겨레 외냐면에도 막 적극적으로 한겨레 논조에 반론하는 걸 보내고 하여튼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서영석 대표 만나서 서프라이즈 편집장도 하고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때는 이미 하 소장님이나 윤갑표 소장님도 알고 있지 않으셨나요? 다 뭐 저 같은 사람 이제 산 증인이죠. 네. 네. 저도 그때 그 다리미라는 별명이었고요. 그때 역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변희재랑 같이 일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제가 그 서프라이즈 편집장 간 게 제가 사실 3대예요. 이거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 넘어가지. 뭐 예. 이런 까지 설명. 예. 제가 갔을 때 변희재, 공희준 다 없었을 때예요. 그때 저랑 같이 일했던 네. 사람은 김용민 PD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정말 동고동락했습니다. 예. 좀 좁지 않았나요? 자, 그리고 2006년에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추천받아서 갈 뻔했다고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한번 더 했습니다. 정리 좀 해보자면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또 월간 온오프라는 잡지를 또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고 그리고 오프라인 잡지도 만들고 하면서 김어준 총수가 그 SBS에서 진행하던 라디오에 그 매주마다 고정으로 시사평론가로 또 출연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글쓰기 작가로 유명한 백승건 선배가 저를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해 줬는데 하여튼 그래서 국정원에 제 서류를 다 넘겼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인사검증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법무법인 광장에서 좋은 조건으로 영입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관심사는 오직 언론인데 그래서 지금 잠시 월간 온오프 그때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나보고 네.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나는 안 하겠다. 네, 맞아요. 왜 돈도 안 되는 일들을 형을 자꾸 벌리냐. 그랬지. 좀 이런 거 할 때 나 부르지 좀 마라.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뭘 할 때마다 같이 하자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안 했죠. 그래서 계속 망했죠. 그렇죠. 나는 뭐 하는 거 보면 이제 몇 개월 만에 망하나. 그때 좀 보고 서운해서 사실은 네. 이렇게 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전혀 관심 아예 눈길도 안 주더라고. 뭐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정치 신세계. 역시 내가 들어오니까 잘 되지. 그래. 알기는 그건, 같이 일한 거는 한 15년쯤 되는데 네. 실제로 일을 같이 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거의 이제 뭐 접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광장으로 갔죠. 가서 스나이퍼라는 필명으로 이제 글은 또 계속 또 열심히 썼죠. 심지어 제가 2007년에는 우리 저게 있었죠. 우리 하승주 소장하고 합작품 예. 근조 민주주의 나를 고발하라. 기억나죠? 네, 이게 사실 지금은 초안을 하성상이 있었어. 그때 지금은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김어준 공이죠. 네, 맞아요. 김어준이 저 헌법소원 제기해가지고 위헌 판결 받은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걸로 해가지고 막 그 기소된 사람이 선거만 되면 몇천 명씩 나오는 그럼. 거예요. 저가자 어떤 양산하는 제목이죠? 법이었어 이거. 그건 이제 선거법 위반인데, 선거법 위반. 그건 저기 온라인상에서 선거 운동 누구를 지지했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을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저는 엄청나게 예를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저기 잠깐 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부미 먹고 있을 때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못 써가지고 이거 쓰면은 이것도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선거법 위반인데 씨발 뭐 이런 걸로 쓴 거라 가지고 제가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걸 하면 안 된다 해서 그 스나이퍼한테 밀었죠. 그 저기 잡혀 들어가도 형이 잡혀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명의인을 저기 권순욱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게 됐어.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살짝 많이 안 다듬었어요. 워낙 잘 써가지고 살짝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딱 그 선거법이 적용되는 날 그게 언제냐면 12월 19일을 기점으로 역삼 180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이냐면 180일 동안 시민들한테 누구를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쓰면 전부 선거법 위반인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입 닫고 있으라는 얘기거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라고. 근데 법도 아니에요. 법의 해석이야. 해석을 그따구로 해가지고 선관위가 이제 수두룩하게 몇천 명을 기소하고 막 이래. 그건 저도 2012년에 참여연대에서 박주민 변호사 같이 저도 그 선거법 개정도 저도 같이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해서 그게 또 나중에 또 김어준 씨의 그 공도 있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맞아요. 자기 의견을 또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2007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에 뭐가 들어가냐? 모든 열린 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고 이명박을 비롯한 한나라당 후보를 반대한다. 자, 이걸로 이제 나 선거법 위반했으니까 나를 고발하라 했더니 진짜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소환 통보 오고 해가지고 자, 경찰 조사받고 그다음 검찰 가서 조사받고 법원에서 재판받고 해가지고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 이건 법정 투쟁을 했던 사안이고 하여튼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집회에 가가지고 앞에서 메가폰 잡고 하여튼 선관위를 규탄하는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매주마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네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도 일을 같이 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기 전에 민주주의 2.0이란 거를 만드시겠다고 집단지성 토론 마당을 만드시겠다고 퇴임하시기 전에 이걸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퇴임하시자마자 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 3월에 봉화마을에서 대통령하고 첫 상견례를 하고 그 팀이 모였죠. 짧게 한다면서요. 예, 짧게 할게요. 그래서 그 작업을 쭉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진보의 미래 지필 작업을 하셨는데 우리 김경수 의원이 저를 그 지필자 글을 쓰는 지필자로 저를 대통령님한테 청거를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민주주의 2.0 관리자로 원래 봉화마을에 내려갈 뻔했어요. 했는데 다른 백수가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하고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서 나중에 내려가서 나 2대 편집장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농담처럼 했는데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는 바람에 2대 편집장 귀에는 영원히 묻어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12년 대선 그리고 이제 증권 기사 쓰는 인생까지 네. 오시게 된 네. 거군요. 그래서 뭐 제가 유스토마토 가기 전에는 뭐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 편집위원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 계실 때 만들었던 싱크탱크 있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연구원 개건 연구원으로 진보의 미래 상건 작업 책임자로 일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우리들의 대통령 노무현 그 책을 써가지고 2011년 4월에 출판을 했고요. 제 책을 감수해 주신 분이 누구? 문재인. 추천해 주신 분이 누구? 문재인. 추천한 분은 유시민 작가. 유시민 예. 네, 작가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팟캐까지 만들게 되고 오게 된 건데, 뭐 우리 권수륵 대표님의 인생사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이제 쇼핑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쇼핑몰. 이 쇼핑몰의 배경에 대해서는 윤가피 소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쇼핑몰이라 하면 어느 팟캐스트나 수익 모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취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을 위해서 후원 계좌를 닫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EJ 안가에서도 음식을 팔지 않습니까? 같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수익 모델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웃기 시작하면은 서로가 정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이 굿즈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청취자들의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어서 쇼핑몰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를 추억하고 또 우리가 모든 그 인이템들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유사템지로 서로 공유하는 것들은 좀 재미있는 우리의 추억 쌓기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분들도 다 문재인 지지자잖아요. 불편해한다면 이거는 판매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제품을 저희가 제출하고요. 저희 제품을 바탕으로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을 넘지 않도록.
근데 나중에 그 가이드도 없는 것으로 되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체 가이드는 있죠.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 가이드가 있다면은 실사 사진을 쓰지 않는다, 서명을 쓰지 않는다, 봉황 마크를 쓰지 않는다. 청와대 마크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 그거는 그건 도용이니까요. 예, 도용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얼굴을 직접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그 인이굿즈 제작사들도 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지지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시고요. 디자인 해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상업적으로만 보시기에는 좀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 정치 신세계 쇼부로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냥 근데 팟캐스트나 언론사 중에 이거 안 하는데 없잖아요. 뭐 국민 TV, 한겨레, 딴지마켓, 정봉주 쇼핑몰 그리고 김용민 PD도 얼마 전 김용민 PD 쇼핑몰 오픈했어요.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여기 파는 가습기 괜찮은데 살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살리기로 봐주시기 좋겠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지속 가능함을 하기 위해서 수익 수단을 만드는 거고. 최근 한 광고주가 그 청취자들의 이런 공격 때문에 게시판에 올리고 막 이 광고주가 청정구역에도 올리고 정치신세계에도 광고를 같이 올리던 분이세요. 두 군데 광고를 하고 있군요. 네. 근데 이렇게 자꾸 거론되고 부정적으로 거론되니까 광고를 모두 끊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광고주 한 분을 손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팟캐스트들이 무엇인가 대한 언론으로서 언론에 다뤄주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팟캐스트의 어떤 삶의 기반이 되는 광고를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은 우리 공간 자체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에게 서운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겠죠. 뭐 악의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팟캐스트라는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드루킹도 문재인 지지자고 문재인 지지자 중에 드루킹을 지지한 사람도 많다. 이거 이런 내가 글을 쓰셨습니다. 네네. 트위터에 내가 이제 쓴 글인데 나도 드루킹이 이런 인간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 그 선풀 운동 뭐 하고 하여튼 그 대통령 어쨌든 지지자로 보이는 글을 썼으니까. 경인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숫자가 되니까 저분들은 막 디스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좀 느낌이 그렇게 세하긴 하지만 그분들을 싸잡아서 막 비판하고 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 그렇죠. 모르는데 그냥 드루킹의 실체를 저도 몰랐어요. 뽀띠와 드루킹을 매치시키는데 우리도 시간이 걸렸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1부를 좀 정리를 해보고 2부는 그 이의제에서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의제에서 다루지 않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의제를 청취하시고 그분들이 이의제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찾아낸 막 의혹들입니다. 네네. 이 부분도 뭐 대답을 하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 1부에서 다뤘던 것과 맥락이 닿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맥락 제거된 권순욱 기자의 트위터들 뭐 이렇게 계속 캡처돼서 올라오는 게 좀 있었죠. 네, 안철수 띄워주는 기사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네, 그럴까요? 맥락 제거된 거는 그냥 이동영 작가가 그동안 당했던 그거 제가 똑같이 당한다고 네네. 그냥 생각할게요. 네. 안철수 띄워주는 기사 그 2012년 때예요. 그럼 그때 정권 교체가 핵심 과제였잖아. 그리고 안철수는 우리 야권 단일화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안철수 깐 사람이 있나요? 저도 그때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안철수 후보 그 당시 그 야권의 자산이니까 엄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중권 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왼쪽에 있는 분인데 그 상당히 안철수를 띄워주고 문안 드림 같은 개념 자기 정치 신념하고 배치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정권 밖으로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안철수를 열심히 깠습니다. 근데 까는데 눈치가 되게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려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뭐 글 쓰면 5따봉, 7따봉 나오는 진짜 초무명 페북커라 가지고 저는 신경 안 쓰고 실컷 깠어요. 네, 저도 열심히 깎긴 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저기 네. 안철수를 까는 게. 그러니까 안철수가 좀 그런 인간인 거는 우리가 2011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있었지만 어쨌든 단일화 대상이라서 그랬던 거죠. 자, 그리고 문재인 흐리멍텅론. 예. 저 깽판 치는 애들하고 화끈하게 안 싸우는 부분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네.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저는 그리고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봤기 때문에
친노라는 사람들이 이제 친문패권주의를 욕먹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진짜 화가 났어요. 세상에 대한 어떤 불만? 왜 노무현 대통령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욕만 먹어야 되나? 왜 정치를 저렇게 왜 하지? 차라리 화끈하게 엎어버리든가 뭐 이런 심리도 좀 있었고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부분이 많습니다. 네. 또 노무현 지지자 근본주의론. 이건 뭐 앞에서 나왔던 네, 얘기인데요. 설명하셨죠. 그때는 고사리 손이 필요했던데요. 근데 저 지금은 제가 근본주의자입니다. 예. 자, 그리고 과격한 발언들. 네. 제가 그건 진짜 안 하려고요. 근데 뭐 사실 근데 다른 팟캐도 사실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 욕을 되게 세게 해서 그 개새끼만 갖고 하기 욕 먹기는 좀 그렇긴 한데 욕이 너무 남들보다 세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세게 안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욕은 보니까 저기 누가 이 작가님도 아주 시원하게 잘하시대. 네. 그러니까 이거 욕 갖고 서로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부 총질론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당 사람들을 까냐 이 얘기를 보는 게 더 맞겠죠.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네. 자, 이거는요. 저희가 방송도 많이 했지만 제가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책을 마무리를 하나 할 겁니다. 예, 한 달 정도 뭐 좀 제가 시간 좀 내 가지고 마무리할 건데 그 책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부 정리하고요. 그럼 3부 이제 결론 부분이죠.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될 텐데 일단 게시판을 닫은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곧 열거 다시 재오픈하긴 합니다. 다시 열긴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싸우고 있다. 근데 다 문재인 대통령 찍은 선량한 사람들인데 너무 각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싸우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캄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 좀 방법을 쓰기도 했고요. 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말이죠.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뭐 지선이라든가 당면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갖고 너무 소모적으로 많이 싸우는데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싸우는 과정에서 이슈를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점하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돌파하는데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닫아놨습니다. 허위 사실로 하시는 분들 저에 대해서 인상 비평이라든지 이런 거 권순익이 뭐 저거 허접해 못생겼다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근데요 허위 사실로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형사 고소합니다. 이미 지금 3명 했어요. 지금 단골로 나온 얘기가 있는데 그 권순욱 기자님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혐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살인죄로 징역 7년 받았다. 이건 진짜. 네. 제가 지금 그냥 콕 찍어드리면 살인죄 징역 7년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대선 당일날 골프 치러 갔다는 거 하고 대통령이 서거일에 골프 쳤다. 이거 전부 형사 고소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한 분씩 이 사건, 이 현재 이슈에 대한 그 소회를 이해하게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권숙 대표님이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 소장님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스스로를 많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논란의 한복판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럽고 일단 미안한 면도 많았고 그러고 내가 뭐 또 잘못한 거 사실 뒤져보면 좀 부끄러운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번이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뭐 얘기를 많이 해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저는 저희 프로그램 정치세 듣는 시청자분들 중에 청취자분들 중에서 저를 조금 더 애정하시는 한 10%? 아무래도 정치 신세계 그 팬층이라고 하신다면 50% 정도는 우리 권 대표가 되겠고 주포니까 그 다음에 외부 순으로 했을 때 윤가피 하승조 소장님이 이제 절반 정도 20%씩 가져가시고 제가 가장 외모로는 차상위니까 10% 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저희를 너무 사랑해주고 또한 그 EJ 팟캐스트 특히 이동영 작가에 대한
어떤 분노의 지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다 이해를 하는데 그 감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이 작가가 맡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게시판에서의 어떤 활동 같은 경우는 조금 재고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도 이전에 지난 9년 동안 이런저런 프로그램 지상파 일을 할 때 외부의 어떤 인력 때문에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전화가 이렇게 불이 나는 상황, 전 불이 나는 상황까지 안 갔습니다만 그 상황이 너무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논리적이진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지상파 라디오 DJ로서 해야 될 품격,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발언의 수위라는 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한 번은 조금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정치생계 청취자가 아니라 청취자 중에서 10% 정도 되는 저에게 좀 더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큰 공동의 적과 싸울 수 있는 에너미가 아니라 라이벌 관계로 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좀 생각을 부탁드린다. 이 말씀을 감히 올리고 싶네요. 그 이재희 사무실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간다고 그러고 또 YTN으로도 전화가 많이 간다고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서로 비판할 수는 있는데 상대를 멸절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뭐 사실 서로 간의 생각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을 준비가 돼 있고 상대방을 비판할 용기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이거는 밥줄의 문제거든요. 밥줄을 공격하는 것은 좀 그 한계 이상이다 좀 싶습니다. 저도. 하승규 소장님의 페이스북이 한가하니까 그쪽에 달아주세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나를 공격했을까? 그 이유를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찾았습니다. 왜 나를 공격했을까? 사실 지금 소위 극문이라고 하는 분들, 좀 이동영 작가에 대해서 비난의 글을 많이 올렸죠. 올렸고 또 어떤 다른 팟캐스트에서 이동영 작가를 비판하는 방송도 하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뭉쳐서 저한테 던져버린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거두절미 이번 저에 대한 그 방송을 보면 쉽게 해서 이동영 작가가 평소 하던 말이 있어요. 조중동식으로 자기를 공격한다. 예. 맥락 거세하고 일부만 발췌해서 나를 공격한다. 이런 하소연 같은 것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종의 미러링처럼 저에 대해서 맥락 거세하고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공격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하지 않은 거까지 예를 들어서 방송 분량으로 따지면 제가 한 10분 정도 욕을 먹고 끝날 일을 제가 1시간 동안 욕을 먹어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팟캐스트라든지 우리 문파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지시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특히 어떤 소통 그런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각자 자유의지에 따라서 각자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고 글 쓰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종의 분풀이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EJ 쪽에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제가 이동영 작가를 기분 나쁘게 해서 그 모든 게 날라왔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기분 나쁘게 한 부분, 특히 성남 아트센터 그 대관 부분 권한유착이라고 한 부분은 제가 과하게 규정했다는 측면 다시 한번. 근데 이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방송에서만 4번 했어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니까 더 이상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아마 앞으로는 이제 없을 것이고요. 이 제 마음이 어쨌든 EJ 쪽에서 그 기분이 나빴을 부분
대해서는 제가 그 나머지 두 분 이 박사하고 뭐 세자 이 두 분한테도 유감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진심이 좀 가닿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좀 서로 스탠스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큰 강을 함께 흐르고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사태가 저희가 EJ 방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상황에 어떤 이런 감정 소모라든지 어떤 사사로운 이야기, 어쩌 보면 사사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풀이를 한다면 그 분풀이에 대해서 이야기는 설명은 해주고 납득할 건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할 건 미안하다고 하고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특히 이제 청취자들 간의 어떤 이런 감성 소모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각자가 역할을 좀 해서 그런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계속 게시판에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어떤 큰 스피커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같이 행동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동영 작가와 EJ 그 만드시는 분들한테 어떤 미안한 마음하고는 별개로 저는 그 한 시간을 통해서 제 인생이 사실 완전히 파괴가 됐죠.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빼고 나면 제 인생이 남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 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 EJ 쪽에서 바로잡아 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002년 이후에 정말 우리 가족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 대학 2학년인 우리 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 인생의 꿈이 아들한테 존경받는 아버지로 사는 게 세 가지 꿈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버지인 저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걸레처럼 만드신 부분, 저는 이 부분은 좀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정말 저희를 아껴주신다면 이런 감정 싸움, 감정 소모가 확산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설령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이렇게 지나쳐 주시고 같이 맞대거리 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다른 팟캐스트 게시판 가서 저를 변호 같은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다른 팟캐스트 게시판에서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려면 적어도 다른 팟캐스트에 가서 그 사람들을 정치 신세계 이름이나 제 이름을 갖고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안 해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일이라는 거, 네, 좀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동영 작가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한번 역지사지해서 거두절미하고 맥락 거세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예,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뭐 여러분들이 꼭 제 말대로 뭐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인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